2일차 우수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를 맡게 된 김효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조금 많이 드신 듯한 그런 느낌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우수 논문 발표 시간인데 저희가 먼저 심사 기준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 기준은 김효곤 부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표 심사 부분만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 심사가 70점이고 발표 심사가 30점입니다. 이미 사전 심사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이제 발표하시는데 이제 시간을 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회 같은 경우는 내가 준비한 것을 그 시간에 규정 시간에 발표하는 그것도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내인데요. 발표는 7분으로 하시고 질문 3분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8분 이런 건 괜찮은데 10분을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감점이 되니까 감점이 들어가면은 점수에서 굉장히 큰 치명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꼭 시간을 지켜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주요 보는 내용은 논문의 어떤 독창성이라든지 논문의 기여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는데 사전 심사에서 봤던 그 부분하고 지금 발표하면서 그런 논문의 독창성이나 기여도가 있는지 그런 걸 매칭을 해서 할 겁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그렇게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기 앞서 일정대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7팀이 발표를 하고 휴식을 잠깐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7팀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 순서는 가지고 계신 책장의 순서대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앞팀, 첫 번째 팀이 발표를 하고 있을 때 그 다음 팀께서는 미리 대기를 해서 와주시면 굉장히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단준화 과장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성, 산화성이라는 개념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UN GHS 분류표시 기준에서는 인화성을 이런 불꽃의 형태로, 산화성은 원 위의 불꽃의 형태로 각 위험성을 반영을 해서 위험성을 분류표시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화성 물질과 산화성 물질이 섞여서 하나의 혼합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떤 위험성을 가지게 될까요?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함께 존재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게는 자기 반응성이라든지 폭발성과 같은 위험성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25년도 경북 영천에서 있었던 화장품 공장 폭발 사고입니다. 원료로 사용되었던 계미산, 인화성 물질, 과산화수소, 산화성 물질이 과반응을 일으키면서 과포름산이라고 하는 오류, 유기가산화물이 생성이 되었고, 이것이 폭발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화성과 산화성이 섞여있는 혼합물은 모두 이러한 자기 반응성과 폭발성을 가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산업계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복수성상 물품 3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온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상태, 용기도 일반적인 용기에 취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화성과 인화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상온 상태에서는 안정한 상태를 띠고 있는 것을 레이턴트 하자드, 이 잠재적 위험성이라는 용어로 한번 정의를 해보았고요. 이 잠재적 위험성이 자기 반응성이나 폭발성과 같이 더 상위의 위험성으로 전개되는 시점을 도미넌트 하자드, 지배적 위험성이라고 정의를 해보고, 이렇게 위험성이 전이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연구를 통해서 한번 밝혀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계에서 실사용되는 시료 3가지를 샘플링을 해보았고요. 이 샘플들을 가지고 4단계의 실험 방법론을 설계해보았습니다. 첫째는 국내법에 따라서 어떻게 이 물질들을 위험성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 물질들을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또 그 물질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열 안정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 물질들, 복수성상을 가진 물질들이 특이하게 나타내는 탄압 패턴들이 있는지를 감식 차원에서 규명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첫째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화성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인화점이 206도, 235도 수준으로 법령 기준상으로는 4석유류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 정도 온도로 올라가기 이전에는 불을 갖다 대도 불이 붙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산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분과 시료를 반반 섞은 다음에 점화원에 가해서 연소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1류 염소산연료 지정수량 50kg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점은 우리가 인화성의 관점을 봤을 때는 이 물질은 지정수량 6,000L, 산화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정수량 50kg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이렇게 복수성상을 가진 물품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이 물질을 안전관리 취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령 기준이 부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그러면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위험성을 분류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UNGHS MPC L.2라고 하는 이 연소 지적성 시험 결과 3가지 시료 모두 연소 지적성 없음, 비인화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5.1이라고 하는 산화성 MPC 시험 방법에서는 셀룰로즈로 연소 특성을 시험해봤을 때 UNGHS와 운송기준인 TDG에서도 산화성 물질 구분 3으로 분류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인화성과 산화성의 잠재적 위험성이 실제로 지배적 위험성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차조사 연량계를 통한 열분해성 시험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발열 반응이 없다가 어느 점에서 피크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피크값이 산화제가 발열 반응을 격렬하게 일으키면서 산소를 폭발적으로 공급해내는 시점입니다. 그 온도값을 T-온셋값이라고 정의를 하였고요. T-온셋값이 260도, 208도 수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재적 위험성이 폭발성과 자기 반응성과 같은 지배적 위험성으로 전이되는 시점을 T-온셋값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산화제가 산소를 폭발적으로 공급해내는 유량값이 대기 중의 산소의 공급량을 압도하는 시점, 그것을 T-온셋값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번부터 3번까지의 시험 결과를 조합하였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지배적 위험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5류 자기반응성 시험에 활용하고 있는 압력용기를 통해서 과열분해성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시료 2번의 경우에는 지정수량 100kg 정도로 환산되는 위험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약류와 관련된 시험들도 많이 진행해봤지만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필요한 시료가 단 5g입니다. 5g만 넣었을 때 이렇게 지배적 위험성으로 출현이 되면서 폭발성과 자기 반응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인화성과 산화성이 섞여있는 복수성상의 물품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감식적인 지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잔류물 특성을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속속 뚫려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화제가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가 공기가 분해가 되면서 산소가 빠져나갈 구멍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공성 패턴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공성 패턴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스펀지형 탄압 팽창이 일어나는 이 스웰링 패턴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명확한 법적 한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인화성과 산화성을 복수로 가지고 있는 위험물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위험성이 지배적 위험성으로 발전이 되었을 때 이 지배적 위험성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기 반응성과 폭발성과 같은 상위 위험성은 현재 전혀 안전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채 관리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것이 화재 감식 현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 물질은 인화성이다 또는 산화성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입니다.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 물질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지배적 위험성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채로 저희는 화재 여론이라든지 화재 확산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험물 기술부에서는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법령 체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KCI 등재 학술지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4번째 논문 출품인데요. 학회에 성장하는 학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 소방서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주소방서 화재조사팀의 수원명입니다. 저희는 시료 분석을 통한 건축 폭발 선별 기법에 대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먼저 본 연구는 분실실의 물리적 화학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폭발 가능성을 사전에 분류하고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마련하는 분실 폭발 triage 시스템을 목적으로 합니다. 배경으로 신규 분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분실 폭발은 고위험 중대재해를 발생하고 방법으로는 공학적 파라미터를 중심으로 실제 화재 사례와 연계하여 시료 분석을 통한 경험적 판단, 단순히 직관적인 판단을 넘어서 현장의 적용을 정량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선별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화재 사례를 분석해보았습니다. 타임라인으로 4개를 분석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4년 6월 경천 K 공장입니다. 화학공장 7개 등을 태운 분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8월 성주 N 공장입니다. 화력발전소의 원료의 페리 공장을 만드는 분쇄기에서 스파크를 분진 폭발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같은 김천 K 공장입니다. 분쇄실내 시저 C와 그렇지에 전망으로 하는 접촉에 의한 분진 폭발이라는 걸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4월입니다. 성주 M 공장입니다. 스크류 공정 과정에서 연쇄적인 분진 폭발이라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각 화재에 대한 화재 영상 기록입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김천 K 공장입니다. 연기가 먼저 일어나고 화염과 함께 연속적인 폭발 과정이 일어납니다. 성주 M 공장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연기가 먼저 일어나고 화염이 일어나고 연속적인 폭발 과정이 일어납니다. 각 공장, 공정, 시도 차이에 상관없이 분진 폭발은 명확하게 이런 비슷한 양상을 띄웁니다. 저는 이런 분진 폭발을 어떻게 예방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까를 한번 제안해 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리는 두 가지입니다. 공학적 안전과 절차적 안전입니다. 먼저 공학적 특성값을 분석하여 위험성 평가를 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합니다. 공학적 파라미터가 리스크 관리의 최초 기본적인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절차적 안전을 위해 법 제도와 규정 그리고 교육, 안전문화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먼저 공학적 파라미터의 시료 분석입니다. 저희는 김천 K 공장의 샘플 C를 가지고 외곽상 구리 성분이 비가연성 성분이 많았다고 했지만 성분 분석상 황 성분이 46.6%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연성이 굉장히 우수했고 황은 가연시 기화하여 이산화 황 청록색을 발현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화염이 녹색 화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MIC 최소 점화 에너지입니다.
포항군지는 작은 정전기에서도 점화가 가능한 15에서 20ml 줄, 산소분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값을 요구합니다. 반면 발열량에 있어서는 포항은 9.3메가줄, 산소분지는 이와 4배가 많은 32.8메가줄입니다. 두 시료를 함께 보관하면 그 폭발의 위험성은 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공장에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컴팩 형식으로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개선됩니다. 저희는 또 10수입 입도 분석기를 통해서 각 시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특히 두 시료는 모두 10마이크론 이하의 초미세 분진 요소, 공기 중의 체류성이 높아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됩니다. 이것은 곧 가시료와 관계되어 있는데 분질 폭발 농도의 5m 이하 상태에서는 폭발이 매우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가시가가 2m 이하로 떨어지면 공간 폭발 위험성이 극상으로 올라갑니다. 작업장에서 시야가 흐릴 경우 즉각적으로 대피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이런 안내판과 포스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다음은 분질 패릭 공장의 사업장 3개를 비교하겠습니다. 각각의 MIC, MIE 폭발 강도는 사업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케이스트 값입니다. 케이스트 값은 폭발 등급을 나누는 아주 기준이 됩니다. 폭발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 스테이트 3에 따라서 분질 폭발을 예방하는 데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맞이하는 공학적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김천 K 공장의 N시료를 가지고 폭발 하한농도 시험값을 해봤습니다. 투입된 질량이 0.2g, 0.5g, 그리고 1g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무엇보다도 회사에서 제공한 MSD에서 제공되지 않은 미기재된 분진 폭발 농도값과 입도의 기본적인 크기 제로값을 본 실험과 의료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런 공학적 파라미터를 기초해서 매니지먼트를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한국과학연구소는 분진 폭발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성주구 N공장에 적용해 봤는데요. 점화 위험성은 최소 300마이크론의 줄이었고 축적 분진은 0.2mm로 아주 얇은 분진층에도 화재 폭발 농도값에 도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기서는 설비의 접지를 좀 강화하고 정전기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설치와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보관 창고의 체력에 대한 공학적 기준을 먼저 제공합니다. 다음은 절차적 관점입니다. 여기 빨간색 브링크는 경영진, 실무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학적 안전과 절차는 절대 진행되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작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경영진이라는 법적, 재정적, 컨설팅을 계속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공장과 합동훈련도 해야 됩니다. 인식 개선 후 국내의 법적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SOP 규정 및 퍼지 수수나 파기 등의 퍼미트, 워크 제재 같은 예방 대책이 수립된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희는 실적 화재 현장에서 실효 분석을 통해서 분진 폭발의 위험성을 전략적으로, 과학적으로, 수치적으로 체계하는 트리아지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초미세 먼지, 가연성, 월수소 모든 공학적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경험적, 직관적인 판단을 극복하고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분진 폭발 강도로서는 국제적인 표준시험 방법을 기반한 체계적인 검증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 특히 2차전, 화학공장, 식품가격, 제약 같은 분진 폭발에 대한 데이터 특충 및 비교 분석이 아주 부족하고 이것은 앞으로 연구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영진의 안전인식이 부족되고 비용과 효율 중심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분진 폭발 트리아지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행이 될 그런 활용 확보가 되는 것은 아직 한계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시네요. 박수 한 번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항공소방서, 부산동래소방서, 부산남부소방서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마이크가 좀 입 가까이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뒤쪽 분들에게는 조금 울린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조금 멀리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한반소방서 소방위허 정필입니다.
이제는 열폭조 특성을 고려한 광학팩 개발 요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조 배터리 사용 증가와 함께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폭주는 고온, 가연성 가스, 화염 분출을 동반하는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본 연구는 열폭주 발생 시 화재 확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배터리 내부 안전성이나 BMS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는 외부에서 화재를 억제하는 방화 구조가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항공기 화재 사고 이후 방화팩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열폭주 특성을 반영한 설계 기준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열폭주 특성 분석, 온도 압력 측정, 방화팩 설계 기준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실험은 리튬이온 배터리 중 휴대용 보조 배터리 주류인 리튬 코발트 산화물계 파우치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실험 세트는 배터리에 발열 패드를 부착하여 열폭주를 유도하였고 화면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실험은 10,000, 20,000, 30,000, 40,000 mAh씩 SOC, SOH 100% 배터리로 진행했습니다. 실험 영상입니다. 실험 결과 최고 온도는 814도, 지속 시간은 최대 38초였습니다. 다음은 열폭주 압력 측정 실험입니다.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10,000mAh 배터리가 열폭주할 경우 0.65MPa의 압력이 발생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1MPa의 내양 용기에 0.8MPa의 안전 밸브를 설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열폭주 시작 8.4초 내에 내부는 최고 온도에 도달하였고 압력은 0.8MPa를 초과하여 안전밸브가 3회 작동을 했습니다. 또한 실험 과정에서 안전밸브에 리튬 탄화물이 고착되어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밀폐형 방화팩은 급격한 압력 상승도 방화팩의 파손 가능성이 있고 이물질 고착으로 가스 배기구가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어 밀폐형 방화팩과 가스 배출구가 작은 방화팩은 방화 용도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화팩 재질로 여러 물질을 찾다가 내열성, 경제성, 통기성을 모두 가진 아라미드를 선택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작한 방화팩 비교를 위해 시판되고 있는 방화팩을 이용하여 열폭주의 대응성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 방화팩은 유리 섬유로 된 방화팩입니다. 다음은 방염 소재 방화팩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관이 방화팩 제작할 때 바람들을 줄이게 만든 방화팩입니다. 실험을 통해 시판된 두 개의 방화팩은 파열이 분출되는 형태를 보았습니다. 아라미드로 제작된 방화팩은 파열 분출은 방지하였지만 열폭주 시 발생하는 고온의 비드가 이산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중 방화팩의 비드 비산을 방지하고자 투입구 방향을 역방향으로 설계해 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역방향의 경우 비드의 비산 제어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조의 추가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화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 역변화는 순방향보다 압력은 높거나 외부 화염 방출이 1초간 늦어진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실험과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역방향 설비가 비드의 비상이나 화염 분출이 방지하는 데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방화폐는 최소 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814도 이상의 고온에서 4주 이상의 내열 성능이 있어야 할 것. 두 번째, 밀폐 구조가 아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할 것. 세 번째, 고압을 견디기 위해 방화복과 같은 임장 강도 600m 이상의 소재와 봉합. 네 번째, 비디 비상 방지를 위해 이중 구조 이상의 다중 구조와 역방향 또는 역방향에 준하는 구조로 할 것. 본 연구를 통해 방화폐는 최소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폐방화복을 활용하여 방화폐를 제작하여 비용 절감 및 폐기물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계속 주실까요? 질문 주시면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창소방서 분장대행단, 특진소방서 분장대행단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경북소방본부의 최동무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비전 AI 기반 화재 감식의 한계 실증 및 화재 조사관의 불가채성 연구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최대한 쉽고 컴팩트하게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비전 AI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연차 화재 조사관들이 무분별하게 AI를 가지고 감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전 AI의 감식 능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실체적인 검증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로 AI 단독 감식 한계 실증을 하고 두 번째로 화재 조사관의 불가채성을 증명하며 세 번째로 협업 모델 및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구의 대상입니다. 연구의 대상은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가 반영된 화재 조사서 280건을 레퍼런스 스탠다드로 설정을 하고 GPT 5.2 모델의 띵킹 모드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의 방법은 첫 번째로는 단독 감식입니다. 단독 감식은 시각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전 AI가 단독하여 감식한 결과를 조사관의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협업 감식입니다. 협업 감식은 멀티모달 연구로 전문가의 맥락 주입을 통해서 협업하여 감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독 감식 결과입니다. 단독 감식 결과는 포엔커파 지수가 0.296으로 나타났고
그외에 AC1 지표는 0.645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가 굉장히 낯서실 텐데요.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먼저 실제 전문가와 일치도가 낮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각적 편향 및 과잉 일반화가 실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감식을 통해서 도출한 4가지 우리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멀티모달 환각입니다. 멀티모달 환각은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오판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또 지각적 오인입니다. 지각적 오인은 그림자를, 예를 들면 그림자를 탄화 현상으로 인식하는 오인의 현상입니다. 또 맥락적 추론 결핍이 있는데, 맥락적 추론 결핍은 화재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또 관계자의 진술 등의 부재로 인과관계의 노출에 실패하는 오류 형태를 의미합니다. 또 지식의 편향입니다. 지식의 편향은 예를 들면 전기적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전기적 화재로 일단 추론을 하자 하는 이런 편향을 의미합니다. 멀티모달 감식입니다. 멀티모달 감식에서는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서 정확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20건 중 19건이 규정되었는데 정확도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논리적 인과관계의 완성이라는 시사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른 혼동행렬인데요. 혼동행렬에서는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코엔카파가 0.296으로 나타나 낮은 일치도를 보였는데 반해 전기적인 요인은 0.994로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일반화에 따른 편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전기적 요인으로 오판을 해버리는 사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스 누출은 이 사례에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가스 누출로 6건을 판명을 했습니다. 이는 멀티모달 환각을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것을 있다고 나타낸 오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증 사례입니다. 실증 사례는 20가지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 이 사례는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였는데 단순히 덕트의 찌그러짐만으로 비전 AI는 기계적 요인으로 추론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맥락적 추론을 주입하자 MDF의 부유 분진이라든지 로터리 밸브에 껴있는 철사 등의 존재를 입력을 하고 상황을 입력하자 이것을 분진 폭발로 교정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실증 사례입니다. 이것은 주택 화재에서 발생한 방화 요인에 의한 화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보면 방화 지점에 전선에 용융운이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AI는 전기적 요인으로 추론하였는데요. 이 부분을 맥락적 요인을 넣어서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유류의 존재라든지 관계인의 진술 등의 맥락 정보를 입력하자 방화로 다시 교정된 사례입니다. 연구의 결론입니다. 연구의 결론은 이 실증 분석을 통해서 비전 AI 감식의 한계를 실증하였으며 협업 감식의 교정 효과를 통해서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하죠. AI를 이용하는 최근 트렌드, 협업 도구로서의 AI, 휴먼 인더 루프를 어느 정도 시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 조사관의 불가채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AI는 현장에 나가서 온도를 느끼거나 또는 가스를 채취하거나 냄새를 맡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받아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맥락적, 감각적 추론의 주체이자 또 최종 판단의 법률적 책임의 주체인 화재조사관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화재조사관의 불가치성을 논의를 통해서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 AI를 통해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은
화재 조사서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화재 조사서의 공학적 메커니즘을 입력하거나 또 NFPA라든지 또 IEC라든지 국제 표준 기준을 적용하여 화재 조사를 작성하는 데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또한 자동 인용 시스템을 통해서 비전 AI를 활용했을 때 굉장히 뒷받침 보고서에 뒷받침을 되는 내용을 많이 넣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연구를 통해서 제가 느낀 바는 화재 조사관을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불가체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 연구를 통해 제가 느낀 것을 전달을 해드리자면 우리 조사관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이 연구를 통해서 알았지만, 우리가 각 개인이 대체되지 않는 개인의 인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가는 것은 모두의 몫이구나, 각자의 몫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대를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나요? 조사를 하는데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가 들었는지 시간하고 예산이 시간 특별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시스템에서 여기 이렇게 감정이 들어간 내용을 일일이 검색을 통해 가지고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비식별화 처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통계를 돌렸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 소요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중앙본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수원본부 연구자들입니다. 발표는 아연 분말의 입도 및 취급 환경에 따른 발화 위험성 검증입니다. 발표는 연구 배경 및 목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연 금속은 다른 금속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 가볍고 부식에 강하며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자산업, 건설 산업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아연 분말의 MSDS에는 동일한 아연 분말임에도 불구하고 물과의 가용성이나 화재 진압 대응 체계에 대해 사업장마다 각기 다른 내용을 표기하고 있어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아연 분말에 대한 물과의 가능성과 화재 진압 대응 체계, 화재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수계 소화액체 전문성과 대응 체계 개선안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론적 관찰입니다. 아연 분말은 입도 및 특징에 따라 취급 사업장을 구분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가연성 도체의 금속분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물과의 가능성 물질을 지정한 포사 가이드에서는 아연 분말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연구에 계기가 된 화재 사례 분석입니다. 첫 번째 화재는 아연 분말을 저장하는 창고에서 발생하였고 발화 원인은 빗물이 창고 벽면을 통해 스며들어 수분과의 접촉에 의해 최초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MSDS 대응 기침에 따라 팽창 기속과 마르보렌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데 3시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 화재도 아연분말을 취급하는 생산 공장에서 발생하였고 수분과의 접촉을 최초 발화유로 추정하였으며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MSDS 대응 기침에 따라 물이나 폼을 사용할 수 없어 화재를 진압하는데 48시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및 실문화재 재현 실험입니다. 실험에 사용한 아연분말은 실제 화재가 발생하였던 사업장에서 취급했던 것으로 셀 ES 분석 결과 아연분말의 평균 입도는 11, 16, 40, 200 마이크로미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각의 아연분말에는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지만 모두 1% 미만으로 순수 아연분말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연분말의 입도에 따른 발화 위험성 농도를 확인한 분석 결과입니다. 평균 입도가 200 마이크로미터인 아연분말은 열량 및 중량 변화 거의 없이 산화 반응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평균 입도가 작은 아연분말보다 비교적 열에 안전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연분말이 수분과의 접촉에 의해 실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지를 실험한 영상입니다. 네 가지 아연분말 모두 불꽃 형태가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분과의 접촉에 의해 가연성 가스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착화 위험성을 확인한 실험 영상입니다. 네 종류의 아연분말 모두 가스터치 불꽃이 집적하는 부분에만 일부 적용 형태가 나타났고 불꽃을 제거하면 자반전 연소가 지속되지 않아 화약 전파에 의한 연소 확대 가능성도 비교적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연분말이 수분과의 접촉에 의해 발열 반응이 나타난지를 확인한 실험입니다. 20도씨의 물을 각각의 아연분말에 접촉한 후 30분 동안 온도 변화를 관찰하였고 30분 후의 온도 변화는 4가지 아연분말 모두 10도씨 미만으로 확인되어 수분과의 접촉에 의한 발열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온다습한 취급 환경을 가정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에서도 발열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순수 아연분말과 혼합물 형태의 아연분말에 대한 발화 위험성을 비교 실험한 영상입니다. 먼저 순수 아연분말에 점화원을 접촉하면 점화원이 접촉하는 부분에만 일부 적용 형태가 나타나는 것에 비해 항이 일부 포함된 아연분말은 점화원을 접촉함과 동시에 빠르게 연소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화액제 적응성과 성능 비교 실험입니다. 먼저 소화액제 적응성 실험 결과입니다. 소화액제에 따라 소화 초기 온도와 아연분말의 냉각되는 시간은 각기 달랐지만 4가지 소화액제 모두 아연분말과의 이상 반응 없이 소화가 마무리되는 것을 실험으로서 알 수 있었습니다. 소화액제 성능은 소화 초기 아연분말의 표현부와 중심부 온도 모두 팽창 질소보다 수계 소화액제가 낮게 나타났고 아연분말의 냉각되는 속도도 팽창 질소보다 수계 소화액제가 빠르게 냉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결론 및 연구 성과입니다. 첫 번째, 아연분말은 입도에 따라 위험물을 규제하는 만큼 입도 크기가 화재 위험성과 연관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험 결과 아연분말의 발화 위험성은 입도 크기보다 혼합물 형태일 때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연분말의 화재 원인도 대부분 수분과의 접촉에 의한 발열 반응을 언급하고 있지만 발화 요인을 특정하기 앞서 먼저 아연분말의 성분 조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응체계 기전입니다. 금속 화재 일반적으로 수계 소화액제를 사용할 경우 가연성 가스의 발생에 의한 2차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 수계 소화액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연분말은 물 반응성이 없는 금속이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 팽창질성이나 건조사와 같이 냉각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계 소화액제 사용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속화재 내역지침을 일반적으로 금속의 물 반응성에 따라 시분하고 아연분말 취급 사업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아연분말의 입도, 성분 조성, 혼합물 형태에 따라 MSDS의 구분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아연분말의 입도 및 취급 환경에 따른 발화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가설조사팀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대구소방안전본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소방안전본부 화재대응조사팀 이충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금속 본진 화재의 숨겨진 역학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얼마 전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희생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장 내부의 슬러지 등에 따라 연소 확산이 급격하게 확산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부유한 금속 본진 또한 비슷합니다. 공기 중에 부유한 금속 본진은 급격한 연소 확산을 가져올 수 있고 현장 활동 중인 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2025년 10월 대구 북구에 위치한 도어락 손잡이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화염 팽창이 발생하였고 현장 활동 중인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한 화재 진압대원이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급격한 화염 팽창의 원인과 부상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재현 실험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공장은 연마 과정을 통해 도어락 손잡이를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연마 과정에서 발생한 금속 본진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의 위험물 성상 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위험물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연마 과정에서 발생한 금속 본진은 집진 설비를 통해 집진기실 내부에 보관되었고 포대에 담겨져 목장갑 등 기타 바이올과 함께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기소방학교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에서 재현 실험을 시행하였습니다. 분진의 상태, 점화 조건, 환경 조건을 달리하여 연소의 형태 및 확산 양상 등을 관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소방학교와 함께 진행한 소규모 실험입니다. 점화원은 18kV의 전기 스파크로 바닥에 축적된 금속 분진의 경우 국소적으로 착화되거나 연소 확산의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부유한 금속 본진의 경우 순간적으로 착화하고 상부로 화염되는 화염이 분출하는 현상이 동반되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금속 본진이라도 유효 상태에서
많은 표면적인 증가로 급격한 연소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에서 진행한 재현실험입니다. 반밀폐 공간 내 지속 가능한 화염을 두고 공기 중에 부유한 금속 분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화염과 부유한 분진이 만나 급격한 화염 팽창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실험 영상 확인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드럼통을 활용해 아스리트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하부에 지속 가능한 화염을 두고 공기 중에 금속 분진을 부유시켰을 때 급격한 화염 팽창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화재 진압 대원의 부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재현 실험에 사용되었던 강화 두건은 유관 관찰 결과 구조적 손상 및 변형은 따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세한 금속 분진이 방화 두건의 투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현 실험에 사용했던 금속 분진을 사용해 방화 두건 투과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소재융합연구원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금속 분진의 약 30kg가량이 방화 두건을 투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온의 금속 분진이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한 화재 진압 대원에게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입니다. 재현 실험을 통해 공기 중에 부유한 금속 분진이 화염과 접촉할 때 급격한 화염 팽창과 고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주수 등 대응 전술에 따라 현장에 금속 분진 비산 환경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금속 분진 취급 작업장 화재 대응 절차, 즉 SOP의 제정을 소방청에 건의하였고 두 번째 방화 두건 관련해서는 KFI 인증 기준, 저희 재현 실험의 결과 그리고 경북대학교 섬유소재공학과 교수님의 자문을 통해 현재 방화 두건으로서는 금속 분진 화재 현장에서 우리 화재 진압대원의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방화 두건의 구조적 개선과 KFI 인증기준 개선에 대한 건의를 소방청에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화재 조사 및 재현 실험 결과를 현장에 접목시켰고 앞으로도 화재 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예방 정책 수립, 대응 전술 개발 등을 이끌어내는 것이 화재 조사 분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방화 두건의 위험성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노력해와 보입니다. 근데 방화 두건의 위험들이 추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위험도가 두께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밀도의 문제인가요? 저희가 봤을 때 방화 두건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쓰는 과정에 공급이 멀어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저 미세한 금속 분진이 침투해서 화상이 있지 않나, 그런 부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도가 부족하다. 네, 적충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개선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한국에 이제 방화 두건이 굉장히 위험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소방서 여기저기 화상을 입는 게 보면, 이게 기하고 목부분, 이렇게 화상을 많이 입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방화 두건의 방화에서 우리가 이제 강력 기능과 방화의 기능이 있잖아요. 네. 직접적인 방화의 성능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밀도를 해서 열을 차폐하는 기능은 떨어진다. 특히 이제 제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방화복을 하는데, 일본 방화복은 앞에 면체 유리면을 빼고
방화복으로 다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방화 구조로 불을 막지 않는다면 막을 수가 없다는 우리는 노출되어 있잖아요. 목도리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방화복에 대한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연구도 같이 한번 넣어주시면 소방대응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좀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금속 분지를 실험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거의 철거예요? 아니면 요거는 저희가 경기 소방학교에 성분 분석을 돼 있고 87% 정도가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속 분진이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평소방송입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재현시험이 있어서 금속분들은 대부분 다 농도값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농도에 따라서 보관할 수 있는 최적 온도도 다 다릅니다. 이제 일괄적으로 폰박스에서 일체적인 분진을 동시에 사용하면 농도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농도 아래서의 최적 착화 온도들이나 무유 온도들은 즉각적으로 다 반응을 재현 실험을 이런 걸다 고려하고 하셨는지. 저희가 재현 실험 과정에서 온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500도에서 600도 사이가 관찰되었습니다. 이제 금속 분지는 금속의 성분에 따라서 온도값이 다 다릅니다. 그것도 어떤 체적에 따라서 분류에 따라서 우리가 큰 공간에 두는 분진 농도하고 작은 공간에 두는 분진 농도하고 그 어떤 집중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고 재현 실험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재현 실험을 최초에 진행한 이유는 이 대원이 개인 보호 장비를 다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이 발생했고 이 부상이 발생한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화재 대응 소속과 남북권 방역화재 조사팀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 소방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의 노치순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천장 유기질 단열 마감재 종류에 따른 폴다운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2023년 4월 24일 12시 06분경 강원도 정성군 소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는 안방에서 발생하여 주방을 태우며 작은 방 화장실로 연소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안방의 연소 상황을 보시면 좌측 벽면과 후면 벽면 두 곳에서 구입 패턴이 식별됩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점유자는 4개월 전 이사 온 뒤 집에 대한 불만이 많아 소유자와 자주 다투었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점유자는 여러 건의 범죄 전과가 있었고 1차 감식 결과 양초를 이용한 방화가 의심되었습니다. 다음날 2차 감식 과정에서 천장을 보니까 단열재를 붙인 흔적이 있고 바닥에는 다수의 물동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화재 확산 과정에서 단열재가 액체 상태로 떨어져 바닥의 가연물과 만나 2차 발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단열재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유기단열재 중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덧대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티로폼, 아이소핑크, 열반사 필름을 선정하여 폴다운 발생 가능성을 고찰하였으며
단열재 종류별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화재조사관이 방화 흔적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세트는 표준화재질 규정을 준수하여 축소 모형을 만들고 하원은 목재 크립으로 정량하였습니다. 실험은 천장 내단열 시공 방식을 준수한 대조금 1종과 천장을 유리질 단열재로 마감한 실험근 3종을 반복 실험하였습니다. 대조군 실험 결과 온도가 느리게 상승하다가 956초경 천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구멍 안으로 화염이 빨려 들어갔고 1300초경 하원이 자체 진화되며 실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천장에는 구멍이 생겼고 반자에는 EPS가 일부 남아있으며 탄화물은 반자 내부로 떨어져 바닥에는 불똥이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반자가 단열재 불똥을 반자 내로 떨어져 단열재가 보호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EPS 실험 결과 22초경 화원 상부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47초경 73도의 불똥이 처음 떨어졌습니다. 이후 연소 확대되면서 점점 더 높은 온도의 불똥이 떨어졌으며 200초경 상부 EPS가 모두 탄화되어 실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천장에는 구멍이 없고 EPS는 모두 탄화되었으며 단열재를 붙일 때 사용한 본드 형태만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크기와 형태가 유사한 불똥이 다량 식별되었습니다. 벽지 등을 제거하고 불똥의 분포도 분석 결과 개수는 716개였습니다. 불똥을 수거하여 형태 분석한 결과 표면은 울퉁불퉁하고 중앙부는 짙은 갈색, 테두리는 옅은 갈색이며 다량의 기포가 식별되었습니다. 두께는 약 3mm이고 성분 분석 결과 탄소, 수소, 산소를 함유한 황색을 유기계 화합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엑스패스 실험 결과 48초경 하원 상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109초경 83도의 불똥이 처음 떨어졌습니다. 엑스패스는 불꽃을 제거하면 꺼지는 자기 소화성을 가졌으나 벽지가 지속적으로 하원을 제공하여 점점 더 높은 온도의 불똥이 떨어졌으며 400초경 상부 엑스패스가 모두 탄화되어 실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천장에는 적자색의 엑스패스가 일부 남아있고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진 형태가 보이며 바닥에는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불똥이 다량 식별되었습니다. 불똥의 분포도 분석 결과 개수는 435개였습니다. 불똥의 표면은 평평하고 전체적으로 짙은 갈색이며 소량의 기포가 식별되었습니다. 두께는 약 2.8mm이고 성분 분석 결과 탄소, 수소, 산소를 함유한 적자색의 유기계 화합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PE 실험 결과 35초경 하원 상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70초경 388도의 불똥이 처음 떨어졌습니다. 이후 연소 확대되면서 점점 더 높은 온도의 불똥이 떨어졌으며 PE가 모두 탄화되어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바닥 불똥의 하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EPS, 엑스패스보다 불똥의 양은 가장 적었지만 불똥의 온도는 가장 높았습니다. 천장의 PE는 모두 탄화되었고 단열재를 붙일 때 사용한 본드 형태만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작은 불똥과 덩어리 형태의 불똥이 떨어졌으며 불똥에서 알루미늄 포일이 식별되었습니다. 불똥의 분포도 분석 결과 개수는 191개였습니다. 불똥의 표면은 울퉁불퉁하고 중앙부는 다양한 색상이 섞여 있으며 테두리는 비교적 투명하고 다량의 기포가 식별되었습니다.
두께는 약 3mm 있고 성분 분석 결과 산소를 함유하지 않은 옅은 항색의 유기계 화합물이었습니다. 실험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장을 유기질 단열재로 마감하며 폴다운 패턴이 형성되며 단열재 종류별 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7팀의 발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5분입니다. 10분간 잠시 쉬시고 10시 15분부터 발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